처벌, 와, 근데 대한민국 법에서 그게 쉽지는 않겠지만 저는 한 번 걸리면, 와, 이거 진짜 큰일 나겠구나 정도 생각이 들게 해야지. 그러면 거의 뭐, 법적으로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도 걸리면 10년 이상은 깜빵에서 썩어야지. 10년 이상. 근데 우리가 사람 죽여도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지. 우리나라 법이 그래서. 그런다고 없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이 리스크지만 그만큼 하이 리턴이니까. 그래도 뭐 10년 이상 깜빵 들어간다 그러면은 안 하겠죠. 그리고 좀 재산 몰수 같은 것도 좀 해야 되는데 지 이름으로 안 하니까. 굵직한 이슈들이 많습니다. 왜 GTX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말이야. 그 먼저 지난번 우리 노원 했을 때 네.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셨는데 댓글도 달렸어요. 질문하신 분도 계세요.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셔서 소장님한테 대표님, 네. 노원구 상계동 12단지 18평 30년 전에 분양받은 거 한 채가 있답니다. 30년? 네. 와, 엄청 실수요자네요. 그렇죠. 네. 저는 현재 대구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 네. 이제는 나이를 계산하게 됩니다. 좀 연세가 좀 있으신 분 같아요. 그죠? 네네. 언제쯤에 정리를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상계동을 정리하고 싶다는 말씀이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우리가 전제 조건을요, 대구도 작아고요, 예. 상계동도 작아라는 전제 조건으로 2주택인 기준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행복하시겠어요. 아, 그러네요. 이게 행복한 고민이네요. 이게 굉장히 좀 스마일한 그런 상담을 드려야 되는데, 자, 2주택이라고 한다면 이제 2주택 양도세 중과세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2주택이면 최고 65%,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71% 정도 세금을 내거든요. 30년 전이면 아마 제 생각에 아마 1억 한 3천만 원 정도? 네. 정도에 샀을 거거든요. 3천만 원, 5천만 원 정도 수준에서 샀는데 전용이 18평이면 한 25평 정도 되겠죠. 예. 그러면 요즘 한 8억 정도 가거든요. 8억에서 10억 사이 갈 것 같은데 양도 차익만 8억 정도, 6억에서 8억 정도 남았잖아요. 예. 그러면 양도세가 여기에 70% 내면 어떻게 될까요? 아, 계산하기 편하게 10억이라고 잡으면 예. 7억은 세금 내고 내가 3억 가지고 가거든요. 30년을 가지고 가서. 나는 애국자여서 나라에 아깝네요. 7억을 내고 내가 3억 가지고 가는 거에 충분히 만족해라고 하면 상계동 먼저 파시면 되고요. 절세가 필요하겠다. 내가 30년의 노력이 나름 노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데 지금은 일시적 2주택도 아니고요. 물론 대구 집을 언제 샀느냐에 따라서 일시적 예. 2주택이 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샀다라고 하면 일시적 2주택 혜택을 봐서 그 기간 내에 양도세 혜택을 봐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대구 집을 먼저 팔았으면 좋겠어요. 대구에 지금 살고 있는데요. 네. 예. 왜냐하면 물론 대구 집이 예외적으로 대구 집은 30억이 남았네. 예.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한다면 이건 다른 문제고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봤을 때 대구 집이 보다 상계동이 더 많이 올랐다라는 전제 조건에 깐다면 1세대 1주택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대구 집을 먼저 내가 거주하더라도 먼저 팔고 서울 상계동 집을 1세대 1주택 요건을 맞춰서 팔아야만 절세 효과를 극대로 얻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대구 집이 내 집이 아니고 전세야. 그래서 내가 전세일 경우도 상계동 있죠. 네. 한 채만 가지고 있어. 지금 1세대 1주택이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라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절세가 문제가 아니고 타이밍. 더 오를 것 같은데 내가 언제 팔아야 될까? 이걸 지금 고민할 수도 있잖아요.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왜 파시려고 하나요? 팔고 나서 뭐 하실 건가요? 제가 항상 묻거든요. 그래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뭐 다른데 아파트를 사거나 아니면 상가라도 사서 월세라도 좀 받으면서 나는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라고 하면 뭐 지금이라도 저는 파셔라고 합니다. 왜? 뭐 올 하반기까지는 뭐 강세가 이어질 것 같은데 우리가 솔직히 내년은 장담을 할 수는 없잖아요. 후내년, 2025년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저는 필요한 분들은 파셔라고 해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그냥 많이 올랐는 것 같아서 그냥 기분상 많이 올랐는 것 같아서 팔아서 나는 그냥 현금 금고에 그냥 넣어두고 싶다. 뭐 이런 목적이라면 저는 굳이 팔지는 말아라고 해요. 팔아서 뭐 하실 겁니까? 자, 지금 보셨습니까? 이 자가냐, 자가가 아니냐, 일단 이게 중요한 것 같고, 자가일 경우에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좀 아끼기 위해서는 상계동 집을 먼저 팔아라. 아니, 대구 집을 먼저 팔아서 팔고 상계동은 1주택. 1주택으로 만들어라. 그게 절세에 어느 정도 효과적일 것이다. 네. 그리고 조금 더 장기보유 자세한 특별공제 사안은 혜택을 최대한 얻어야 된다. 좀 더 네. 구체적인 사안은 김희만 부동산 연구소에 문의해라. 이렇게 결론 내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아까 저희 방송에서 그 얘기를 좀 하려다 못했어요. GTX-D 얘기 굉장히 뜨거운 얘기인데 아까 짧은 시간에 담기에는 너무 그릇이 작은 것 같아서 일부러 좀 뒤로 이렇게 티타임으로 밀었는데 네. GTX-D 어떻습니까? 일단은 예견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얘기는 했잖아요. 얘기는 했는데 저는 처음부터 불만이에요. 왜 이름을 GTX-D라고 했을까? 차라리 그냥 예. 처음부터 그냥 김부선이라고 했으면 작년에 예. 국토부 장관께서 GTX라는 얘기를 했을 때 GTX라 하지 말고 그냥 김포에서 부천까지 연결되는 지선 정도 하나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면 아마 김포 주민들도 없던 게 만들어지게 되니까 굉장히 박수를 쳐줬을 텐데 기대감을 너무 키웠던 것 같아요. GTX라고 하니까 당연히 대심도 광역 급행철도라고 생각을 했고 뭐 깜짝 놀랄 만한 뉴스가 있다라고 하면서 뭐 GTX 뭐 추가 노선이 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 기억이 틀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 됐든지 간에 기대감을 너무 높게 주게 되면 자칫 실망이 굉장히 크는데 김포 시민들은 이거 뭐 당연히 김포시 의회도 뭐 그런 안을 뭐 발표하고 했잖아요. 기대감을 너무 높게 줬기 때문에 사실 어쩔 수 없는 실망감이 굉장히 크고 지금 사는 게 너무 불편하잖아요. 교통 지옥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철 5호선이라도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말만 하고 그것도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을 빨리 좀 제거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김포 시민들의 바람대로 이 강남 직결이 됐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김부선이 아니라 김용선이 됐단 말이죠. 네. 될 거란 가능성이 높단 말이죠. 네네.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호재라고 보거든요. 용산이 어딥니까? 용산이 그냥 용산이 아니라 우리가 라인을 한번 보자고요. 이게 그러면 여의도 GTX 용산이잖아요. B 노선이 네.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인천 송도에서요. 인천시청, 부평, 부천을 찍고 신도림, 네. 여의도 그렇죠. 좋잖아요. 서울 3도심 중에 하나인데 여의도와 용산까지 그러니까 서울 기본 도시 계획을 보면 3도심이 있는데 강남, 여의도, 도심이라고 하면 이제 용산, 광화문이거든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 두 개를 지나가는 노선이란 말이에요. GTX-B가. 근데 GTX-D도 김포에서 부천을 찍고 신도림, 여의도, 용산까지 가면 이걸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플러스 알파 5호선 또 연장이 된다면 네. 강남 연계는 좀 아쉽겠지만 저는 실망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이번에 그 국토부 발표 이후에 네. 김포 지역 일부 지역에서 뭐 실망해서 실망 매물이 나왔다. 이런 뭐 보도도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실제로 현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많이 올랐던 호가가 좀 내려오고 그렇습니까? 일단 작년에 많이 올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김포가 상위 상승률 3 안에 들었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실망 매물이 좀 나왔겠죠. 안 나오면 그게 비정상인데 저는 실망해서 이렇게 내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봐요. 아니 강남 연결은 무산이 됐지만 그 좋은 용산까지 김용선이 됐기 때문에 굳이 실망해서 팔지는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내년 대선에 어떻게 될지는 또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실망하지도 마시고요. 너무 절망하지도 마시고요. 차분하게 대응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산 여의도까지 가는 노선 자체로도 충분히 그 저는 개인적으로는 호재다. 그게 호재잖아요. 남들은 그게 안 돼서 문제인데 그러니까요. 그것만 해도 저는 충분한 호재고요. 플러스 알파 미래 가치 충분하기 때문에 너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는 말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적인 측면에서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노선의 불편함 그리고 그렇죠. 강남 하남까지 연결되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 국토부는 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강남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10%밖에 안 되더라 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만약에 강남 연결해주게 되면 30% 40%까지 늘어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력이 된다면 좀 연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지하철 9호선이라도 김포공항까지 왔으니까 좀 연장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선도 괜찮다고 이렇게 네. 말씀하시면 김포 시민분들 분명히 악플 다시거든요. 악플 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 솔직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실망하시는 분들한테 저는 희망을 주고 싶어요. 희망이 아니라 사실. 김용선 골드라인입니다. 용산까지 연결되는 거 골드라인이고요. 물론 강남으로 연결이 되면 골드 플러스 라인이겠죠. 그래서 골드 플러스가 되면 당연히 좋고요. 저도 응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또 짚어볼 문제가 아까 방송에도 짚어봤지만은 지역 주택 조합 이슈 이게
저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불거진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예, 아니에요. 최소 10년에서 막 20년 그렇게까지 오래된 사안이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오래된 숙제죠. 왜 이렇게 오랫동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왜 이런 제도 개선이나 뭐 개선들이 보이지 않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저도 그 부분이 좀 의아하긴 한데요. 계속 발생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제가 아까 합법적인 사기라는 좀 극단적인 표현까지도 사용했지만 이 구조적인 문제를 정부 당국이라든지 너무 넉넉고 있지 않았을까, 너무 외면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요? 그렇죠. 근데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보니까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했거든요. 조합들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업이 진행하다가 사업이 진행이 안 된 거지. 예. 법으로 뭐 불법을 하거나 위법을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 관계자들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 될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지극히 좀 안일한 관점이 아니었을까 싶고요. 전 재산이잖아요. 네. 진짜 돈 많은 분들이라면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안 하거든요. 왜 하냐면 제가 아까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그 달콤한 유혹. 10억 원 아파트를 살 돈은 없어. 진짜 없는데 너무 절박한데 이게 6억 원의 달콤한 이 유혹을 뿌리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이 결국에는 이게 리스크가 돼버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제도 개선을 많이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여전히 미흡하고요. 태생적으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뭐 아무리 제도적인 안전장치 또 규제를 마련하더라도 스스로도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말만 들으면 솔깃하거든요. 관계자 말만 들으면요, 야 이게 안 될 이유가 없어요. 안 될 이유가 없고요. 토지 확보도 다 끝났고요.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뚜껑을 열어보면 8대2잖아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달콤해서 위험한. 그렇죠. 너무 단 거. 맞아요. 제 삼촌이 했는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제 삼촌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설탕을 손에 이렇게 설탕이 맛있잖아요. 예. 설탕 많이 쥐지 말아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필요한 만큼 조금 쥐는 거는 괜찮은데 너무 많이 쥐게 되면 이렇게 다 흘러내려버리게 되고 녹아서 끈적끈적하게 되면서 굉장히 불필요한 쓸모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 건강도 상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돈이란 게 이런 거거든요. 지나친 욕심을 내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문제라든지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서 10억 원을 6억 원에 받을 수 있다는 거는 쉽게 생각해 보면 그만큼의 리스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여유 있는 리스크 관리를 한다면 모르겠지만 아까 VCR에서도 보시듯이 우리 자식한테 해줄 집인데 절박한 분들은 저는 좀 충분히 더 고민을 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경제가 그렇듯이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하이 리턴은 하이 리스크 같아요. 10억짜리 집을 6억짜리에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만큼 4억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은 4억만큼의 리스크, 그 이상의 리스크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이제 이 지역주택조합이 합유 개념이거든요. 동업이라고 하는데 동업 개념인 거죠. 조합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를 갖는 조합원인데 거잖아요, 내가. 일반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하고 조금 성격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나는 한 배를 같이 탔어요. 그래서 한 배를 타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죽을 때까지 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끝날 때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한 배를 타면 그때부터 사업이 길어져도 내 책임. 추가 분담금이 돈이 더 내야 돼. 내가 처음에 물어내야 6억인데 예. 사업이 길어지면서 돈이 더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합장이 낼까요? 우리가 한 배를 탔는데 야, 각자 돈 좀 더 내야 돼. 그래야 사업이 돼라고 하면 결국에는 그렇죠. 그 부담은 다 내 책임이라는 점을 잊지 말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에 따르면은 2월 기준으로 서울 전체 이런 지역 주택 조합이 지금 있는 곳이 19개 자치구에 109곳이라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많은데 네. 이 중에서 한 70% 정도가 이 사업 첫 단계인 이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 멈춰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조합 설립 인가와 사업 계획 승인에 걸쳐서 실제 착공에 돌입한 곳은 5곳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약 4.5%만 실제 공사에 들어갔는데 좀 말씀해 주셨지만 일단은 처음에 조합원의 지위를 갖기가 뭐 재개발 재건축에 비해서 너무 쉽다? 쉽죠. 뭐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만 돈만 내면은- 내고요. 뭐 무주택이거나 전용 84 이하 집 하나만 있어도 그 지역에 예. 하나만 있고 뭐 몇 년 거주만 하면 할 수가 있거든요. 자격 요건이 굉장히 쉽죠. 진입 장벽이 낮은 것도 이게 하나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달콤한 유혹과 네. 낮은 진입 장벽 그렇죠. 그러면 누구나 혹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상 자체가 무주택자거나 아니면 뭐 85제곱미터 이하 네. 집 한 채 갖고 있는 서민들이기 때문에 네. 내 집에 대한 갈망이 누구보다 높은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또 이렇게 좀 이런 속된 표현으로
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해서 지금 10년, 20년째 계속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처벌도 좀 강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어떻게 강화시켜야 돼요? 이게 적발되기도 어렵고요. 사실 이게 합법적인 사기이기 때문에 이게 소송을 걸어도 현실적으로 이기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소송하지 말라고 해요. 소송비라도 날리니까. 근데 만약에 하게 돼서 입증이 되더라도 우리 경제사범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좀 관대하다는 예. 입장을 지을 수가 없어요. 이게 들어가더라도 뭐 그냥 몇백억 해먹고 아까 그 사기 사건 보면 400억이었나요? 피해 사례액이 뭐 400억인가 뭐 그 정도 됐는데 예, 예. 400억 해도요 들어가면 실제로 이게 몇 년 안 살고 나오거든요. 막 2년, 3년, 뭐 집행유예 나올 때도 있고요. 그 정도기 때문에 자 우리가 추진이나 조합장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안 걸리거나 문제가 안 될 확률이 90. 최악의 경우에 걸려도 2년 살다 나와 400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론 그래도 안 되겠지만 그것도 나름의 유혹이잖아요. 그 유혹에 빠질 수 있는 분들이 또 많아서 돈 되는 곳에는 또 이게 몰려들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드리기는 굉장히 좀 죄송스럽긴 한데 돈 되는 사업이거든요. 사업적으로 측면에서 보면 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피해자들은 절박한 사람들이라는 점. 그래서 이런 거는 처벌 규정을 더 강화하게 되고 진입 장벽도 올려야 되고요. 예. 인허가 잘제 그 정비 사업 하듯이 조합 설립도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되고 이 사람의 자격 요건도 봐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가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말씀드리기도 참 힘드네요. 자,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참 사람이 나쁜 마음 가지면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구나 이런 걸 느껴서 좀 씁쓸한 것 같아요. 참. 저도 항상 씁쓸합니다. 예, 참 어떻게 이게 해당하는 대상자분들이 뭐 무주택이나 아니면 서민들인데 정말 이런 피해 없어야 됩니다.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피해, 뭐 합법적 사기라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뭐 사기가 있던 아니었던 간에 이런 사례가 좀 없어야 될 것 같아요. 예, 항상 피해 보시는 분들이 더 피해를 보니까 항상 마음이 무겁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